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나의 눈께 한밤을 꼬박 세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몇 번씩이나 고치고 또 고쳐 한밤을 꼬박 세워 편지를 썼어요.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크자크 손자크입니다. 저게 잘 매겨놨더니 지금 마음껏 맛있는 것을 먹고 와가지고 저희가 좀 들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김사부님 왜 이렇게 자기소개 멘트가 짧은가요? 오늘 방송이 저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형용사가 필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와, 이것도 준비한 것 같은데? 야, 너 내가 질문 안 했으면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야. 질문할 줄 알았어요. 네. 말 나온 김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임브로가 지난주에 얘기하신 다이어트를 실천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이랑 같이 지킬 힘은 없는데 율법이 어쨌든 우리 굉장히 얽매이잖아요. 탄수화물만 보면은 임브로 목소리가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예전에 맛있는 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머릿속에서 잡다한 지식들이 막 뺑글뺑글 돌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밥을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그렇군요. 또 나머지 한 사건은 뭔가요? 나머지 한 사건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금요일날 발표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오전에 발표가 났는데 멤버들이 아무도 안 물어봐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저 이번 주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방송을 못하겠다고 좀 이렇게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바로 임브로가 괜찮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받았죠. 그러면서 야 진짜 임브로가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내가 진짜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그렇죠. 네.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럼 우리 녹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뻥이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가 야,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약간 목감기가 와가지고 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데시벨이 이럴 줄 몰랐어요. 뭐 일부러 까는 것 같은데. 네. 아까 곱창 먹을 땐 잘 하시더니 네. 맞다. 곱창을 먹었어요. 제가 원래 곱창 대창 뭐 이런 거를 잘 안 먹거든요. 네. 잘 안 먹는 게 아니라 처음 먹어봤어요 거의. 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더라고. 아내는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잘 안 먹었는데 네, 좀 먹으러 가려고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봤어요. 뭘요? 임브로 지난주에 다이어트 케토 뭐였죠? 케토제닉이요? 케토제닉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그 양밥인가요? 밥을 막 벅벅 긁어서 뭐 드시더라고요. 네. 누룽지가 맛있네. 네, 누룽지가 맛있네 이러면서. 오늘은 치팅데이. 네, 그냥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요. 웃기고 있네. 누가 그러디? 네. 그렇죠. 송 과장님. 저는 이번 주 진짜 잘 쉬었어요. 그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마감해야 되는 어떤 원고를 보고 그거를 자정에 딱 끝내고 친구들 만나서 새벽까지 놀고 1월 1일, 1월 2일 죽은 듯이 잤습니다. 피부가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푹 쉬고 시작하니까 새해가 뭔가 새해부터 으쌰으쌰 하잖아요. 얼굴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곱창을 먹어서. 자꾸 곱창, 대창, 막창. 저희가 누가 후원금을 이렇게 식사하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네네. 덕분에 맛있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식사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어저께 이제 제 큰딸 애가 생일이라 가지고 저도 처음 가봤어요. 실내에 동물원이 있어요. 실내 동물원. 주렁주렁? 주렁주렁 알아? 알죠. 진짜? 제가 그때 우리 단체 카톡방에 엄청 보냈었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처음. 하남에 있는 거? 네네. 하남에 있는. 근데 거기 동물들 어때요? 그러니까 왜냐면 막 애기들이 그렇게 만질 수 있고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동물원이 어떨까? 동물 옹호론자 지금 앞에서 그렇죠. 동물 인권. 근데 애들이 약간 무기력하게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우리가 동물원 얘기하면서 했잖아. 이게 뭐냐 이거 가둬놓고 이거 너무 자본주의 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네를 여기 아니면 어디서 볼 수 있단 말이냐. 그런 게 너무 흥미로워요. 그 동물원에서 가까이 가서 만질 수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의 거리감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조그만한 캥거루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왈라비. 아니 내가 거기서 제일 열광했던 애는 누구냐면 걔 알아? 카피바나? 카피말라. 세상에서 제일 큰 쥐. 설치류. 카피바라군요. 카피바라. 엄청 큰 돼지쥐 있어요. 장난 아니야. 진짜 사람만 해. 곰만 해.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 걔도 바깥에다 풀어놔요? 테두리가 있어요. 네, 테두리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손 뻗으면 닿을 만한 장소 만질 수 있어요. 있는. 근데 걔는 만지면 안 돼요. 댓글 읽어주시죠. 네, 야매 얌얌. 저도 임브로님과 같은 시기에 같은 다큐를 보고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3주간 했었더라지요. 효과도 조금 보고 몸도 가뿐해지는 걸 느낄 때쯤 변비와 키토레시가 같이 와서 유유 결국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한의사님께 변비가 오는 사람은 저탄고지가 맞지 않는 체질이라는 걸 듣고 아쉽지만 다시 시도를 못했는데요. 임브로님은 키토레시나 변비 증상은 없으셨겠죠? 좋은 도구가 될 뻔했는데 저한테는 안 맞았나 봐요. 요즘엔 건강한 먹거리에 집중하면서 잡곡밥을 잘 먹는 중인데요. 마지막에 나누신 내용처럼 누구나 외모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스스로 챙기는 시도들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에 맞게 좋은 마인드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꽤 뜨겁게 올라와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다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방송을 자초했지. 그래서 어쨌든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 한참 나눴더라고요. 나 임브로 한의사인 줄 알았어요. 뭘 먹어도 되네요. 안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약간 다이어트 약 파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매니저처럼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쵸. 꼭 그런 매니저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레이디 인 레드님. 다이어트 방송이라니 유유. 사실 몸무게 재본 지도 1년이 넘었고 그래서 새해가 됐는데도 쉽사리 다이어트를 결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듣고서 직장인이라는 큰 핑계가 아직도 절 다이어트 세계와 단절시켜 놓는군요. 마치 죄가 쌓이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더 어렵듯. 키득키득. 그치만 매일 컴퓨터 앞에 거북이 목으로 일하느라 목도 제대로 못 가누는 지금의 저와 미래의 저를 위해 이번 주말 용기내어 필라테스를 등록하렵니다. 다음 주 방송 나올 쯤이면 이미 다니고 있길. 아멘? 아멘. 저의 새해 큰 목표는 연애인데 다이어트 하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외모도 좀 봐줄만 해질 테니 연애도 초큼은 따라오겠죠? 호호호. 이 댓글 보고 깨달았어요. 뭘요? 내가 아직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안 가고 있었구나. 아예 제껴져 있었어. 그쵸. 한참 열심히 다녔잖아. 맞다. 나 필라테스 가야지. 이러고 깨달았어요. 나 안 가고 있었구나 하면서. 나도 필라테스 가고 싶다. 난 등록했지. 뭐 이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막 1년씩 6개월씩 그렇게 끊으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면은 늘어지면은 그게 떨어져가지고 3개월씩 1개월씩 가능하면은 왜냐면 헬스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로 헬스장이 먹고 사니까.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꿈누님. We are the champion. 김사부님 드립 따라해봤습니다. 진짜 못한다. 떠람대 훈련을 축하드립니다. 떠람대어 첫 방송 때 느꼈던 위로가 생각납니다. 교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것이 분명한 네 분 고수들의 깊은 대화가 엄청난 파격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편안함으로까지 다가옵니다. 장독대까지 부수지 말자는 말씀이 제게도 깊이 다가왔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의 분위기가 네 분이 나누는 대화 같다면 얼마나 교회를 매일 가고 싶을까요? 네 분의 행복한 모습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고맙습니다. 오직 오죽했으면 그냥 찾아가서 종종 얼굴 보며 방송을 듣고 싶을 정도였어요. 손자끈님과 임브로님의 목소리가 분간될 정도면 떠람대어 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사부님의 솔직함에 반하고 서과장님의 러블리함에 행복합니다. 손자꾸의 뚱땅지 같은 진지함이 재미를 줍니다. 이거 디스다. 이 발음은 디스다. 일부러 했어. 일부러. 세 분의 각각의 색깔이 참 매력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에 임브로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문득 방송을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임브로가 참 좋은 분 같아요. 눈에 띄진 않지만 아주 노련하게 버무려주시고 조율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흥을 돋아주시고 눈에 잘 안 띄는 아빠 같은 분 같아요. 임브로님 완전 화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떠람대오 한 해를 축하드립니다. 새해도 재밌고 은혜로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따님이 인터넷을 시작하셨나? 네. 아빠 따라 용돈 좀 주세요. 주렁주렁 가길 잘했구나. 네. 임브로 좋은 분이죠. 네. 네. 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려고 하는데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되게 숨기고 있었는데 드러나나 봐요. 러블리함이. 너 왜 그래? 진짜 갑분싸가 이런 때 쓰는 네. 말이에요. 지나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민빵님. 안녕하세요. 떠람대 1편부터 정주행 중인 9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24세 젊은 엄마입니다. 다 듣고 댓글 남길까 하다가 못 참겠어서 올려요. 호호. 남편을 만나 너무 사랑해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얻고 결혼하자마자 찾아온 아들을 남편의 직업 따라 멀고 먼 타지에서 혼자 키우고 있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고 아이가 어려서 교회 모임도 잘할 수 없고 우울증으로 참 힘들게 지내다 떠람대어를 알게 되었고 밤에 아이 재우고 혼자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듣다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있답니다. 너무 위로가 돼요. 정말 많이요. 특히 연애, 결혼, 육아, 광야 편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 끄덕이며 들었답니다. 지금 29회 듣고 있는데 중간에 서과장님 친구분이 아껴서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너무 공감해요. 유유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 중이거든요. 너무 잘 듣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떠람대어 화이팅 하트. 아끼지 않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제 나름 열심히 방송을 모여서 당연히 준비하고 녹음을 하는데 이게 누군가 타지에서 되게 외롭고 삶이 조금 쉽지 않은 사람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면이 늘 저희한테도 좀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되게 누군가한테 되게 의미가 있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이제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외로우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라디오가 그러니까 연예인은 얼굴이라도 알잖아요. 그런 모르는 사람들의 음성이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하면 되게 짠하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왜 연예인 같이 생겼죠. 개그맨. 어쨌든. 아까 이랬구나. 네, 갑분싸. 네, 팟빵 떠람대어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새해니까 한 번 더 소개할게요. 너를 변하게 해줄게는 너를 예쁘게 변신시켜줄게. 너를 응가하게 해줄게. 요런 의미죠. 중의적 표현이죠. 네.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뭐 사담을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좋고 또 동시에 보니까 이제 질문들 또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신앙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좀 궁금하신 것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송에서 좀 가끔씩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주 후원도 있었습니다. 곽원규님, 김은희님, 김태준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저희 오늘 김태준님께서 회식비를 쏴주셔가지고 맛있게 대창 잘 먹고 왔습니다. 덕분에 손자크가 대창에 첫 입문.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배가 터지게 먹더라고요. 정말 미치도록 많이 먹었습니다. 네, 2019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첫 번째 기획 특집 시작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육체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다.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했는데 저희가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주제 우리 김사부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떠람대오 새해 특집 시작 두 번째 시간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뽀뽀뽀뽀. 와. 네,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글쓰기의 시작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마블 예찬이 아니라 글쓰기 예찬을 했으면은 그때와 같은 뭔가 흑역사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방송이 되게 완성도에 자신 있나 봐요. 드디어 보여주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글쓰기 하면 나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늘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가 제가 봤을 땐 마블에 이은 2탄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네.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미리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글쓰기를 배우지가 않아가지고 네. 저 스스로 이렇게 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쓰게 됐고 그렇게 됐지만은 제가 하는 글쓰기가 꼭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인브로의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한테 맞지 않는 것처럼 이거 어디까지 김사부라는 문파, 수많은 이제 글쓰기의 문파 중에 본인이 문파를 이룬 나는 일가를 이룬 문파 장모님 같은. 아니 저 장봉인은 아니고 제 위에 그런 문파 스승님들 있죠. 뭐 하루키나 김훈 씨나 뭐 황현산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무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나도. 네. 그 언제 뭐 계기가 있었어요? 글쓰기? 나도 끝이요. 나는 아니요? 그 세 분한테 어떤 영감을 얻었냐, 받았냐.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네, 다 알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어쨌든 인브로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마음의 침착함을 계속 다지고 있지만 나머지 두 명은 팔짱을 끼고 이 사람들이 왜 나 아무 짓도 아닌데 칼을 들고 왔어 오늘? 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왜 날? 오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쓰는가? 이건 글쓰기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쓰는가? 이건 글쓰기의 종류.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쓰는가? 이건 글쓰기의 방법.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탄하네요. 제법 탄탄하죠? 혹시 이거 쓰고 뱉다 해서 그전 갖고 온 건 아니겠죠? 아니, 이거 새롭게 그런가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제가 네. 쫙 빼온 겁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는 왜 쓰는가? 뚜둥, 글쓰기의 유익. 저는 글쓰기를 왜 쓰냐면은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글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 마음이 내 거잖아요. 네. 근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글쓰기를 하면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씀을 통해 가지고. 그 혹시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글을 쓸 때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된다든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왜 그런 걸까요? 가장 마음에서 가까이 무언가를 꺼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나도 몰랐던 마음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생각이라는 게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뭐 천재들은 그런 거를 나열해가지고 거기서 논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각주도 달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전 그런데? 네. 천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칼은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난 김사부만 맞을 줄 알았더니 손잡고도 같이. 저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책을 내신 거 아니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거 일필휘지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묻다 믿다 하다가. 모르셨어요? 진짜 그러면 뭐 농담이었겠지만 김사부는 몰랐었던 내 마음을 써가면서 아는 거고 손작가는 정말 글 쓸 때 뭔가 정리된 생각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흘러나온 논리대로 그냥. 근데 글쓰기가 사실 뭐 꼭 마음을 쓰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뭐 정보를 쓸 수도 있고 생각을 쓸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개인적 글쓰기의 영역에서는 저는 글을 쓸 때 항상 마음을 되게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아는 김사부는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크겠다라고 느끼는 게 얘가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은 사고를 할 때 문장이나 언어들로 사고를 하는 게 쉬운데 직관적인 사람은 팍팍팍 떠오르다가 보니까 그게 글을 쓰면서 정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칭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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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칭찬이고 좌우시고따는 그냥 객관적인 생각이지, 관찰이지. 그래서 쓰면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 뿐만 아니라 네 마음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끄집어 내놓는 걸 통해 가지고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도 알게 되니까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알게 된다. 그렇군요. 멋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른다. 마치 마음이 저는 실타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 꼬여있을 때는 도대체 이게 생각이나 정서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는 차분하게 그냥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하면은 실타래 이어폰 같은 것도 꼬여있을 때 와 이렇게 풀다가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더 꼬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쫙 펴지는 것처럼 글쓰기는 그렇게 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마음을 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인 것 같아요. 난 이것이 대중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꼬여 있다가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꼬여 있는 마음을 잘 풀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죠. 나는 욕의 폐해, 욕설의 폐해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정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생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잖아.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러고 싶었어. 마땅하였어. 정당한 표현이었어. 먹을만 했어. 더 했어야 됐었어. 근데 이렇게 막 화가 났을 때 그냥
하고 소리를 질러서 풀리는 게 있는 반면에 내가 그걸 하나하나 촘촘하게 꼼꼼하게 좀 푸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의 글쓰기나 생각을 정리하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의 마음이랑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면은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이 복잡할 때는 글을 써요? 글을 쓰려고 하죠. 네, 완벽하게 쓴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 글쓰기라는 게 마음이 복잡하다 그래가지고 마음 좀 가다듬자 하고서 자 딱 자세 잡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뭐 하루를 마무리할 때나 아니면 복잡했던 마음을 가지고 뭐 타자기 앞에 앉거나 뭐 그렇게 그런 백지 앞에 앉았을 때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이제 새해를 시작했으니까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라는 네. 내용이죠. 네. 그리고 글을 업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글쓰기를 한번 해보세요라는 어떤 그런 도전인 거죠. 네. 일반 대중들. 네. 이걸 듣고 나서 나는 퇴사를 한 다음에 글쓰기로 먹고 살아야겠다 했다간 큰일 날 수가 있다. 네, 큰일 나죠. 그러나 글쓰기를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은 이것이 어떠한 유익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쓸 수 있고 일단 돈이 안 들어요. 그렇네요. 네. 돈이 안 들지만 마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글을 써야 하면은 그 아이맥을 사서 써야 된다는 그런 속설이. 요새 돈이 많이 들겠는데.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뚜둥. 나는 내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다른 사람이랑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도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서 과장님이 왜 글을 쓰기 시작했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또 되게 네? 약간 좀 너 되게 비관적인데. 되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뭐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낯 가리는 것도 없고. 네.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랑 방송하는 거야? 음식점 가가지고 혼자 이상한 표정 지었던 그 김사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한참 서로 눈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김사부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뱀처럼 혀를 낼름낼름 하는 걸 보고 서 과장이 그 광경을 보고서 뜨악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 원래 그래요. 그쵸. 낙관적이고 행복하고. 근데 제가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낯도 되게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엔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 앞에서 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단적인 예로 들면은 예전에도 말했었는데 음식점 가가지고 반찬을 다 먹잖아요. 달라고 못했다니까요. 저기요 김치 좀 더 주세요. 이거 못했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반찬 없이 먹고 나오고 뭐 이렇게 속으로 같은 거 할 때에도 막 실없는 얘기나 하고 안에 있는 건 정작 말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창 많이 하던 게 싸이월드였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막 다이어리라는 그 폴더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실려나? 아시겠죠. 네. 아무튼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뭐 사진첩에도 쓰고 게시판에도 쓰고 그랬는데 글을 쓸 때마다 그때는 물론 되게 감성적인 글을 많이 썼죠. 감성적인 글에다가 제 어떤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눈물 한 스푼 뭐 이런 거요? 네, 뭐 그런 거. 뭐 옛날에 그 믿음 한 스푼 어떤 뭐 가수께서 이렇게 셀카를 남기신 것처럼 나는 오늘도 이렇게 눈에서 땀을 흘릴 수 있는 내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썼는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에서 꺼내가지고 내 마음에 있는 걸 꺼내 놓은 거니까. 정주가 정주에게. 나 그런 것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부야 김사부야 잘 지냈니? 그래서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글을 보고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안에 이런 게 담겨 있고 되게 거치랑은 약간 다른 이런 것들이 안에 있구나. 그런 것도 알아봐주기 시작을 하면서 글을 통해서 그 글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랑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죠. 김사부 그래서 결혼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쵸. 제 아내가 제 글을 보고 결혼했죠. 그쵸. 지금도 글만 본다고. 네. 얼굴 안 보기로 하고 페이스북으로. 약속하고 결혼했다. 페이스북으로 봐요. 계약했다고. 네. 현관 문 열고 들어가면은 신발장에 가면이 있다고. 복면가왕처럼. 복면을 오늘 쓰고. 쓴 글을 딱 내밀고 허락되면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래서 글을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는 내 마음을 쓰고 나눌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스승이신 김훈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나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글을 쓴다. 내면을 드러내서 그것이 남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으면 소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남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와 남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크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김사부의 말에는 어쨌든 그게 진심이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되게 진심 어린 마음들이 그 글에 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진심을 많이 넣죠.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심 어린 마음. 네. 그렇다면은 글쓰기가 왜 마음을 나누기 좋을까요? 왜요? 왜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왜 글쓰기가 유익하냐면은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는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누구냐, 뭐 대화를 하는 환경이 어떠냐, 내 컨디션이 어떠냐, 시간이 어떠냐,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온전하게 소통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글쓰기는 이제 은유 작가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글쓰기는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다시. 글쓰기는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안전한 수단이다. 뭐냐면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고 그저 쓸 수만 있다면은 나만의 속도로 나의 언어로 나의 어투로 천천히 하나씩 쏟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때는 나는 대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는. 나도 글쓰기도 좋아하긴 하는데 나한테는 대화가 잘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글쓰기라는 속도가 자기를 드러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데 좋은 도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도 뭐 동의가 되기는 근데 해요. 이거는 진실한 글을 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네요. 글쓰기로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네. 사실 그렇게 많이 도구가 사용되잖아요. 특히 SNS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굉장히 그날 사실 SNS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문서를 글을 많이 쓰고 인스타에서는 사진을 이미지를 올리지만 둘 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장 좋은 것만 드러내는 일종의 거짓말의 도구로도 난 너무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진실한 글쓰기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랑 대화를 통해서 그런 걸 못했었는데 글을 쓰면서 오히려 대화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게 좋아졌고 지금도 가끔씩 그런 거를 느끼는데 말로는 완전히 바닥끝까지 내려가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는 정말로 바닥끝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부어가지고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다 탈탈 털어 넣어가지고 완전히 액체같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 넣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바닥 끝까지 내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줘봐. 분노.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풀어낸다라는 거죠, 글로.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로라면 나는 분노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는 그 분노를 담아낼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분노하는 대상이 사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던가 사건이라던가 내가 느꼈던 어떤 자극에 의한 분노 같은 것들은 뭐 어디다가 표출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이전에 겪었던 뭐 어렸을 때 상처나 내가 그런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있는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상담이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갑자기 인브로를 만나가지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뒤질나게 맞았던 거 알아요? 얘기해 줄까요? 아니 너 왠지 그랬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뜬금없이 하기가 힘든데 글쓰기는 이유가 그냥 있어서 맞았겠지. 지금도 널 때리고 싶어. 근데 뭔가 김훈 작가의 글쓰기랑은 그러니까 태도를 김훈 작가님한테 배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문체는 너무 다르지. 완전 다르네요. 김훈 작가님의 글은 완전히 절제되어 있는 글이잖아요. 저 얼굴이 그렇지 않아요? 넌 너? 다 쏟아낸다며. 쏟아내는 가운데 절제가 있지. 아니야. 너는 절제보다는 감성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마인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글쓰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일종의 비겁함이 아니냐. 비겁함? 말 그대로 분노할 수 있었으면 내가 분노에 대한 글쓰기를 하지 않았겠지. 그런 면이 있죠. 왜냐면 나는 그 감성, 비겁함이 글쓰기의 원동력이 때때로 된다라고 생각을 나도 하거든. 근데 꼭 비겁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내가 되게 화가 나는 상황인데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상황인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상황 자체에서는 나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사한테 깨졌어. 근데 그 앞에서는 이 상황을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헤헤 하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치. 그럴 경우에 뭘로 이거를 해소할 수 있겠어요? 글을 쓰는 거죠. 그게 일종의 비겁함. 비겁함? 근데 모든 관계가 비겁함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분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감정을 표출할 수 없는 사회적 어떤 약속들이나 계약들이나 이런 관계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그치? 것도 있고 네. 내 감정을 나도 되게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발견할 경우가 때도 있는 있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지.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자체에 바로 감정이 쏟아져 나온 사람이 있고, 이게 좀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죠, 사람마다. 어쨌든 네.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목소리로 이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점점 이제 그럼 그렇게 글을 써서 나의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은 해소가 돼요? 엄청난 해소가 되죠. 엄청난 해소가 되죠.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독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 그걸 털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적절한 반응도 독자 해주고. 없더라도. 독자가 없을 때는 있기는 있는데 살짝은 적은 편이죠. 독자가 있어야. 네,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더 시너지가 일어나고, 기본적으로 쓰기만 해도 어느 정도 희열이 있긴 한데, 아까 전에 말했던 뭐 분노나 상처 같은 것들은 사실 나 혼자 써가지고 그렇게 딱 했을 때는 나만이 간직하는 거니까 조금 그런 효과가 약하지 나도 않을까. 이제 임브로가 얘기한 거랑 좀 연동돼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제 아까 임브로 한 얘기가 사실 조금 와닿는 게, 계속해서 상황을 회피하고 감정을 내면화시켰다가 그걸 글로 풀어내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위로를 받는구나. 근데 이게 별로 선순환적인 구조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는 내가 그냥 그 감정을 내 스스로 누가 보지 않더라도 거기서 풀어내는 것 자체로 힐링이 된다면. 근데 나는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그래? 생각해.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기장을 쓸 때도, 그러니까 그걸 자물쇠로 잠고 깊은 곳에 넣어두는 일기를 쓸 때도 누군가가 본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쓴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쓸 때 이거를 읽어줄 사람을 전제하고 인식하고. 왜냐면 내가 최근에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어떤 어려움 감정을 느꼈는데, 그래도 나름 이제 뭐 SNS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감정적인 글을 쓴 게 없는데, 힘들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쓰게 되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괜찮냐, 막 걱정한다, 기도한다, 이런 어떤 답을 달면 좋아. 그러니까 그런 날은 더 써.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4개 이렇게 막 한 다음에 드는 감정이 뭐냐면, 이게 내가 나와 직면한 사람들에게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배설을 하고 그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이거 자체가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자꾸 이 앞에서 해결을 안 하고
이쪽을 통해서 감정적인 어떤 동조를 받으려고 하는 나 속상해 뭐 이런 이걸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싫은 어떤 감정이 좀 그게 생기더라고. SNS 부작용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타인 의존도가 강해지는 거야. 자신의 글쓰기라든지 자신의 표현에 있어서 타인 의존도가 강해지면 자꾸 자신을 기만하게 되거나 가식적으로 하게 되는 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김사부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글쓰기의 동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관심사가 완전 나랑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김사부가 자기 내면을 되게 세밀하게 살펴서 맞아요. 그런데 적게 보든 많이 보든 누군가가 본다고 했었을 때 많이 해소가 되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맞아요. 그럼 세 번째, 나는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글을 쓴다. 즉, 글쓰기는 나에게 재활과 같다. 뭐냐면은 환자란 뜻이군요.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힙합과 글쓰기를 접목시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씀을 통해서 늘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미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스트레스를 랩으로 해소해. 내 모든 노래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하자면 심리치료 같은 거야. 실제로 나쁜 행동을 하는 대신 언어와 음악으로 승화하는 거지. 나한테 정신과 의사 따윈 필요 없어. 내 음악이 나만의 정신과 의사니까. 그리고 세상이 나의 치료자지. 나는 세상에 내 문제를 다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시원하게 랩으로 한번 해주세요. 영어여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왜 중간중간 랩처럼 하려고 그래? 그래, 에미넴이 했다 그랬으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글로 바꿔도 저는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난 내 스트레스를 글로 해소해. 내 모든 글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하자면 심리치료 같은 거야. 실제로 나쁜 행동을 하는 대신 언어로 승화하는 거지. 나한테 정신과 의사 따윈 필요 없어. 내 글이 나만의 정신과 의사니까. 그리고 세상이 나의 치료자지. 나는 세상에 내 문제를 다 말한다고. 이 말이 너무나 저는 글쓰기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강의를 쓰고 뱉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쓰고 뱉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글을 쓰고 뱉는 걸 통해서 진짜로 저한테는 엄청난 정신적이나 영적인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를 지금도 늘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힙합 씬에서 뭐 최근은 아니지만은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이 사이먼 도미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쌈디가 있는데 이 사람이 AOMG라는 이제 레이블에서 J-POP 박재범이랑 같이 공동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작년이죠. 이 공동 대표로 있는 게 너무나 힘들다. 왜냐면 자기는 J-POP 같은 그런 그릇이 아닌데 이거 대표로만 있고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여기를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직서도 공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사직서를 냈다고 해요. 종이 대신 소리로 만든 그의 사직서 제목이 미노 J-POP이었어요. 미노 J-POP. 난 J-POP이 아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썼거든요. 사장님, 대표 소리도 징그럽게 들려. 난 팍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힘들었네. 그죠? 지금 사임서를 작성 중. 이 노래가 그거. 네, 그렇군요. 에요. 뭐 이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봉현 씨라는 이제 힙합 부분에서 에세이를 쓰시는 분이 힙합 분석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를 들으며 몇 가지 생각을 했다. 일단 래퍼가 랩으로 할 말을 전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로 세상에 말하는 광경이었다. 더불어 힙합의 자기 고백적 특성이 떠오르기도 했다. 이 노래를 들은 후 당신은 굳이 네이버에서 사이먼 도미닉을 검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노 J-POP 이 내게 안겨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치유였다. 이 노래는 음악이 아니라 마치 치료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 속에서 사이먼 도미닉은 마치 운동선수가 재활하듯 랩으로 자신의 정신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글쓰기도 이거랑 정확히 똑같아요. 글을 쓰는 거를 통해서 계속 쓰고 뱉고 쓰고 뱉는 걸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이 재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에서 억눌려 있었지. 결국 글쓰기는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타인이 말하는 나도 아니라 그러니까 힙합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게 난데 왜? 이게 난데 니네가 왜 날 규정시키려고 그래? 난 여기 저항할 거야. 나는 나니까 멋있어. 스웩 뭐 이런 게 힙합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글쓰기에도 스웩이 부여가 되는 거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고 내 컴플렉스도 이게 있어.
내가 이런 것들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하지만 이게 나야. 나는 이걸 극복해낼 거고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여기다 신앙을 결부시키면은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걸 통해서 넘어져 있던 내 자신을 끊임없이 재활을 해내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작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도 자가 치유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확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재활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힙합에도 마찬가지지만 글쓰기로 재활을 한다. 재활이라는 건 결국 다시 걷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운동선수나 다친 사람들이 다시 뭔가 자기가 수행할 수 있었던 운동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글쓰기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그런 정신적으로나 치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뭐 에세이나 일기 같이 이렇게 쓰다가 보면 너무 슬펐는데 쓰다가 보니까 그 슬픔에 어떤 위트나 해학이 들어간다든지, 막 분노했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분노로 퉁쳐지지 않는다든지,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자가 치유나 재활로 볼 수도 있겠군. 왜냐면 쓰면서 마음이 풀렸던 기억이 나도 있거든요. 쓰면서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진 기억 같은 것들,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암시를 하잖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쓰진 않아요. 아니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뭐 파이팅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라, 그걸 실제로 이런 어떤 백지나 SNS나 아니면 자기 일기장에다가 써서 뱉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단단했던 껍질들을 뚫고 나오게 해가지고 의식 속에서 현실을 초월할 수 있게 만드는, 뚫고 나가게 만드는 힘이 저는 거기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마디만 써도. 진짜 한마디만 써도? 네. 파이팅. 그래서 장창현이라는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이 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 글로 바꿔왔거든요. 네. 랩을 글로 바꿨어요.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 평론가는 랩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 랩이란 단어를 글로 바꿨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쓰고 내뱉는 것은 결정적인 치유 요소다. 내면에 머물러 있던 목소리를 내적 장벽 넘어 바깥을 향해, 세상을 향해 표출하는 과정이다. 글이 진짜 내 것이 되어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찌질한 나가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담대한 나가 되는 것이다. 글을 쓰고 내뱉는 내 안의 격정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마음에 닿아 또 다른 격정을 일으키고 감정의 정화를 경험하게 한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쓰고 뱉으려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나 자신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용기를 얻고 그 속에서 재활을 경험을 해요. 제 글쓰기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네 글쓰기가 아니라 그냥 글쓰기에 그런 힘이 있는 거잖아. 네, 글쓰기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너무 신성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쵸? 믿는 것도 좀 애매한데, 근데 또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해소할 때는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약간은 기능적인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다를 수도 있겠지. 사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 뭐 기능일 정보 수도 전달이나 있고. 교훈적인 글을 쓰는 사람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살펴가면서 그것을 느린 속도로, 자기의 속도로 텍스트로 뱉어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때에 이런 재활이나 자가치유의 능력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글쓰기란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 글쓰기의 철학 같은 건데, 이제 내 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내 약함이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래, 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쭉 그냥 써 내려가는 거죠. 덤덤하게.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약함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내 찌질한 모습인데, 약한 모습인데 이런 것까지 보여줘도 될까 생각을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내 안에도 이런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이 되게 강함으로 바뀌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강함을 글쓰기를 써가지고 나누면은 그 강함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분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강함이 약함이 되는데, 약함은 나눴을 때 거의 모든 사람한테 강함이 되는 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약함들을 쓸 때, 쓰고 뱉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글 쓰기 시작해보세요.
네. 왜 이렇게 소심하게 그래? 어떻게 결론 맺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아, 근데 자기 마음을 살피기가 어렵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속이 있어서 뭐 좀 쓸쓸하고 그런 하루하루가 있다면 뭐 자기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해내는 거 그러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글을 쓴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군요. 관종? 즉 나는 이런 존재이다 라는 나의 존재의 색을 부여하기 위해서 색을 확인받고 싶어서 존재의 날개를 피고 싶어서 글을 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쓴 강원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쓰는 사람은 태생이 관종이다. 이들은 글을 들고 독자 앞에 나선다. 보여주기 위해 글을 쓴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느꼈고 깨달았다고 얘기한다. 자신을 드러낸다. 이것이 나라고 외치는 것이 글쓰기다. 관심받기를 싫어한다면 왜 글을 쓰는가?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글은 말한 것도 없고 문인과 과학자, 철학자, 연예인 할 것 없이 글을 쓰는 이유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비겁하다. 관심을 끌기에 성공하지 못할까봐 스스로 방어선을 치고 참호 안에 머리를 처박는 격이다. 글을 쓰는 이유는 나의 글로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이루고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적어도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투명 인간으로 살기 싫어서다. 강원국 씨가 썼다고? 네. 그 사람이? 네. 그 사람 말은 되게 겸손하게 하더니 글은 세다. 세요. 오, 깜짝 놀랐네. 네. 말 겸손하게 한다고요? 말하는 거 보면 말투라든지 되게 겸손하게 또 웃기게 해요. 그렇죠. 네, 나도 강연 들어봤는데. 되게 위트 있어요. 근데 글 내용은 좀 세네요. 단도직입적이고 말은 단도직입적이지 않은데. 정치인들의 글을 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거 있잖아요. 글쓰기 담당관이었죠. 연설 비서관. 연설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도.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말해가지고 써오라 그러면은 항상 한숨을 쉬셨다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포인트를 못 잡아내냐 하면서 그렇게 혼났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관심받고 싶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관종이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 관심 종자라는 식으로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막 엄청 변종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이 관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아닌데. 아니 관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아이 물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과해져가지고 진짜 이렇게 너무 관심 종자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사실 관심을 받기 원한다는 거는 자기 어떤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저 관종이다 뭐 이렇게 떡관종이다 뭐 이러면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글쓰기를 통해서 품위 있고 건강한 관종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고 외치는 거죠. 이것이 난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내 존재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거를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표출을 하는 거죠. 품위 있게. 너무 이렇게 진짜 관종 같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그렇다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서 과장님이 얘기하셨나? 누가? 그럼 뭐 이렇게 완전히 스스로 혼자서만 쓸 수 있냐? 뭐 일기도 누군가는 독자를 고려하면서 쓴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글쓰기를 완전히 이렇게 혼자서 하면서 완전히 내면 세계로만 침투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냐? 근데 그거에 대한 답도 강원구 씨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글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지 않을까? 자기 드러내기와 남과 소통하기. 소설가 김훈은 자기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 쓴다고 했고 조지 오웰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쓴다고 했다. 두 단계로 분리해서 쓰는 게 답이 아닐까 싶다. 1단계에선 자기 생각을 가감없이 관종이 되어서 쓴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을 드러낸다. 2단계로 독자의 눈치를 보며 독자의 빙이 돼서 독자의 눈으로 고친다. 독자가 있다는 건 축복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무엇보다 글은 독자가 있어야 읽어야 완성되기 때문이다. 독자가 없는 글은 무의미하다. 글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과 같다.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난다. 바람은 독자다. 바람 없는 풍경은 고철덩이에 불과하다. 독자는 내 글을 읽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내 글의 주인이다. 독자가 이해하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설득당하고 감동하는 글이 좋은 글이다. 이것이 글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다. 글 잘 쓰네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동기부여도 되고. 사실 좋은 피드백이 없으면 저는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요즘 뭐 지는 해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아직도 페이스북이 글을 쓰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SNS 도구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인스타는 글쓰기로는 적합하지 않죠. 인스타는 사진이 주기 때문에 네. 그나마 내가 텍스트를 올리려고 하면 아직은 페이스북이죠. 네. 그래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글을 써도 괜찮다. 내가 최근까지 페이스북이 이제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인스타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지난주까지도. 근데 그 신문 기사에서 왜 이제 대기업들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PPT 없앤다면서요? 왜요? 그 PT는 프레젠테이션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제한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림을 고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들이 할애돼서 차라리 글로 쓰라고 명령을 했대요. 아마존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문서 작성은 글로 해라. 묘사를 하고 너의 생각을 서술해라. 이것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역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미국 쪽에서 막 그 바람이 불면서 야 인스타가 다시 훅 떴다가도 결국엔 인간은 언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향해서 소통의 도구로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막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진짜 동의해요. 네. 뭐 약간 그 빈틈을 노려서 뭐 브런치 같은 그런 그렇죠. 그 도구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 2부에서 글쓰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